이번에 올 녀석은 25번부터 29번에 있는 인문 철학 지문이죠. 논리 지문이고요. 일단은 당연하게도 문제 스타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인문, 논리, 철학 이런 지문들을 한번 좀 건드려볼 타이밍이 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저 뒤에 있는 몇 번이었지? 29번 문제 같은 좀 나름대로 상큼한 유형의 독서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드리려고 이 문제 세트를 전체를 보는 거고요. 자, 항상 하던 대로 문제부터 먼저 봅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 지문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떤 단어들을 보게 될 것이며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 힌트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눈으로 스캔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25번 문제 자체도 지금 나름대로 상큼한 문제 유형이죠.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윗글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이거 우리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던 패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뭐겠니? 작품의 중심 내용이 그래서 뭐냐는 거잖아, 그렇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다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선택지를 먼저 살짝 살펴보면서 지금 선택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빨리 노치를 채주시면 좋은 게 1번 분석한 글이고 2번 특정한 학자의 이론을 다룬 글 3번에서는 명제 개념과 어떤 방법을 다룬 글을 읽으려는 네 번째 심리적 분석 다섯 번째는 기원과 발전 과정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전개 방식 문제랑 그치? 작품의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복합해 놓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분명히 같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명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논리적인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이겠구나라는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오케이? 자, 26번 봤더니요.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주어나 서술어부를 살짝만 빨리 살펴보려고 했었죠. 26번을 딱 봤더니 자연 언어는 인공 언어보다. 그럼 딱 지문을 보자마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겠구나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 사용 3번은 명제는, 4번은 인공 언어를 사용하면 5번은 명제가 같다 다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명제, 자연 언어, 인공 언어, 그다음에 언어의 사용적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이로구나. 이 정도만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뭔데요? 지문을 읽다가 예상했던 장면들이 나왔을 때 집중 빡 하는 거,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솔직히 지문 전체에 다 집중해야 하는 건 사실이야, 요즘에는. 27번 딱 봤더니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해보자. 딱 적용 문제고요. 괄호 열고 3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의 문제 특징이 뭘지 딱 보이지 않나요? 지문 속에서 특정한 개념들을 뭔가 설명했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예문 같은 녀석들이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종류 구분과 특성 얘기가 나오면 이 녀석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라는 걸 따로 찝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즉 뭐예요? 이해를 똑바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라는 거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바로 푸는 건 아니니까. 자, 28번 문제를 또 봤더니요. 보기는 윗글을 읽고 또 자료를 찾아봤대요.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자, 한 문장만 대충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보고 모순관계라고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대충 보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 그치? 지문을 이해한 다음에 그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니까 아무튼 이 명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문 속에 나오는 어떤 이론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놓고 정리해놓는 과정이 중요하겠구나. 또 한 번 강조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29번 문제를 봐봐.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를 할 때 기억부터 미음이라는 특정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세트에서 이 25번 문제와 29번 문제가 나름대로 상큼한 스타일의 문제. 자, 지금 선택지를 보면 서두에는 뭘 밝히고 특징을 설명할 때는 상반된 내용을 사용하고 추상적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고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뭐예요?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일반적 양식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이하게 대용 표현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인 글의 구성 양식과 글을 읽을 때 필요한 기술적 측면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문제의 스타일이라는 거. 나름대로 상큼한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요소들을 이 녀석은 이제 지문의 어떤 내용적 이해 측면보다는 글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능력으로 하고
자, 우리 맨날 패턴 많이 봐서 알잖아요. 우리 기출지문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항상 화제 제기를 하더라,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인문철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상가나 철학자의 주장이 나온다. 그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구체적 사례를 적용해보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의의로 마무리하는 패턴이었잖아. 그 패턴이 여기 그대로 예쁘게 실려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각각 매치되는 것들을 딱 연결만 잘 시켜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의 지문도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빨리 읽으면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생각하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빨리빨리 가자. 자, 먼저 1문단. 논리학에 관심은 하면서, 자, 화제는 우리는 지금부터 논리학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이때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지. 자, 우리가 모르는 말은 없습니다. 논리학의 바탕은 뭐가 있다? 추론이 있다. 왜 들어가니? 논리학의 바탕에는 추론이라는 녀석이 있어 라고 먼저 설명했고, 근데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럼 봐봐, 논리학을 할 때는 추론이 필요하고 또 추론을 하려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도 안 되고 판단이나 다른 상호작용도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해. 자, 추론이라는 걸 하려면 특정한 언어의 형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논리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론작용을 객관적인 언어 세계에서의 관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대. 그리고 그럼 봐봐, 언어 형식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언어 형식에 있어서의 뭐다? 기본 단위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미리 그냥 써버릴까? 이게 바로 뭐다? 명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제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고 추론을 통해서 논리적 접근을, 세상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자, 1문단은 말 그대로 화제 제기 단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면 좋은 거는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녀석이 1문단에 딱 있어서 1문단의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해야 되는 건지를 살짝 살펴보고 있었잖아, 그치? 아까 봤었던 29번 문제를 지금 풀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좋고요. 각자의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주세요. 선생님은 강의 편의상 한 번에 가겠습니다. 2문단으로 가봅시다. 어쨌든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 언어표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르는데, 지금부터 논리학의 기본 단위인 명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 제약을 받게 돼. 자, 이건 특성이죠. 자, 특성이니까 눈에 불 빡 들어와야 됩니다. 명제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다? 문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문법적 제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특성 요소는 뭐가 된다? 출제 요소야, 오케이?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어. 자, but 플러스 하나의 특성이 더 있지. 꼭 자연 언어여야 하는 필요성은 없어요. 꼭 자연 언어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자연 언어가 아닌 뭔가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지에서 아까 봤었어, 그치? 자, 여기서부터 눈 반짝반짝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문법적 제약을 지녀야되며 꼭 자연 언어는 아니어도 된다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라든가, 그리고 수식이라는 건 뭐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코드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자연 언어와 달리 인공 언어는, 자, 봐봐, 안 나올 리가 없다니까. 자연 언어와 달리 인공 언어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달리라는 지점에서 차이점 언급한 거 생각하시고, 차이점은 무슨 요소? 출제 요소다라는 거 기억해야지. 달리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호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인공 언어의 특성이야, 그치? 이 녀석은 첫 번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기호 체계에 의한 언어 구조라는 거지. 설명하고, 이러한 인공 언어는 자연 언어보다, 자, 보다라는 말을 썼다니까 또 차이점이죠. 계속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두 번째,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하지만 그러나 차이점, 자연 언어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지 못해. 세 번째,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은, 자, 이건 이렇게 써볼까? 이거에선 장점, 이거에선 단점을 설명해 되면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아무런 말도 한 적이 없는 요거는 이 밑에서 써는 녀석과 반대가 된다는 얘기겠죠. 되니? 이렇게 내용이 숨겨져 있는 데이터 짝이 있다면 출제야. 100%. 분명히 나. 오케이? 항상 그런 식이야. 자,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중요한 특징이 뭐다? 인공언어라고 하는 녀석은 기호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문단이 끝났고요. 3문단 계속 흘러서 따라가 봅시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똑같겠지.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때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자, 이번에는 명제의 특성. 또 다른 얘기라고 있죠. 그쵸?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닌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이라는 속성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진리값이라고 부른다고 돼 있죠. 오케이. 진리값이 잠깐만 서유식을 붙여야지. 진리의 값이니까 앞말을 받침이 없고 뒤쪽이 값으로 발음됐으니까. 자, 아무튼 진리값.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자, 부합된다는 건 무슨 뜻? 잘 매치된다는 뜻이죠. 사실과 부합하면 참이 되는 거야. 자, 밑에 쓸게. 이건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사실과 부합하지 못하면, 오케이? 거짓이라고 되는데,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일반적으로 명제라고 하는 녀석의 특성은, 지금 이것도 특성이라고 했어, 그치? 특성은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진리값을 다룬다는 데 있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또 뭐가 있다고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가 있다고.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다시 쓰자.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이것도 숨어있는 차이점입니다. 명제는 두 가지 값을 지녀, 진리값을 지녀. 근데 그 진리값과 관계없이 또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치? 다른 얘기를 시작했어. 이를테면, 자, 이를테면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라는 얘기인데, 우린 또 알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준다는 건 문제를 내고 싶다는 뜻 아니었나? 그쵸? 예를 들어, 아버지는 남자이다. 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대요. 왜?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곧 참인 명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남자라는 말 안에는 아버지란 말의 뜻이 아버지란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허. 그러니까 뭐예요? 포함 관계의 명제야. 포함 관계의 명제. 그래서 그 명제가 맺어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거야. 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명제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가 파악되는 명제가 있을 텐데 이런 명제를 뭐라고 부른다? 분석 명제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걸 읽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뒤에 있었던 보기 ABC 지문이 생각나야지. 아, 이게 그 문제 같다. 문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메리트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명제의 종류가 있고 그 명제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써먹어야 될 기술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다시 한번 분석 명제는 뭘 말한다? 굳이 참거짓을 가질 필요 없이 명제 안에서의 참 포함 관계만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했지,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의 경우에는 참거짓을 판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고요. 됐죠? 자, 요게 세 번째 문단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분석 명제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그런 거 아니고, 자,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근데 분석명제가 아니면서, 근데 분석명제도 아니야 이번엔.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또 있다. 오케이? 자, 사실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이거 말고 또 있대요. 그럼 이건 편의상 A라고 이제 칠 수 있겠지. 그러면 B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지금 이곳은 B가 오거나 B가 오지 않는다라는 명제. 자, 이거는 A로 예문을 들어놨네. 일단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런 문장처럼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두 가지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고 해요. 오케이, 떴구나. 합성 명제라는 게 있어요. 합성 명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거다?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해 있는 명제. 그치? 적절하지 않네. 그는 죽어 있거나 혹은 살아 있다. 뭐 이런 식의 예문이랑 비슷한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반대되는 녀석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참이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었고 be, not be 라고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참이라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 여기 예문도 그냥 써놓을까요? 뒤에 있으면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미리 써버리자. 아버지는 남자이다 라고 하는 녀석에서 아버지라는 속성 안에 남자라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예문은 두 번째 예문이었습니다. 다시. 자, 근데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느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자, 두 번째 교복,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교복, 낮교복. 이런 경우에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뭐다? 항상 거짓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교복을 입은 것과 교복을 입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우리는 뭘 보고 있어? 참과 거짓을 굳이 판별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단락 끝났고요.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자,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서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자, 봐봐. 지금 5분단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다 추출해주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 지금 분석 명제라고 하는 이 녀석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개념의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치? 이게 첫 번째. 개념 관계는 분석 명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녀석은 뭘 말하는 거야? 문장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근데 이거 두 개 외에도 그런데 뭔가 또 있어. 또 있어. 그러면 편의상 C라고 하자고. 그치? 자, 한 명제와 몇 개의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 아, 이것도 뭐냐? 여기 밑에 먼저 쓸게요. 한 명제와 몇 개의 명제들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그 녀석들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자. 얘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서 끝나고, 얘는 두 개 이상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진위가 만들어지고, 이 녀석은 하나와 플러스 몇 개니까 최소 3개 정도는 필요하겠지, 그치? 3개 이상의 명제를 통해서 빨리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 그죠? 요즘 배달앱이 진짜 많이 쓰이고 있잖아, 그지? 뭐래더라?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죠. 그죠? 옛날과는 다르게 정말 오토바이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 그 오토바이와 관련된 규제는 옛날 스타일에 머물러 있답니다. 지금 오토바이 그 소음 규제 기준이 105dB인가? 그렇대요. 105dB이 측정해보면 무슨 기준이냐면 내 옆으로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래. 엄청 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제 원동기라고 하는 기계에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소리를 줄일 수 없어. 자동차는 안에다가 막 차폐하고 막 박스 채워놓고 해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놓지만, 오토바이는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엔진이 노출돼 있어. 노출돼 있으니까, 그지? 근데 요즘에는 이 전기 시대 아닌가, 그죠? 네, 전기차가 보급되고 이러면 더 이상 저 부앙 소리를
듣기 쉽지 않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뭐.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 볼게요. H 굉장히. 자, 다시 가자. 한 명제와 몇 개의 명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는 녀석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얘는 예를 먼저 들어가네요. 예를 먼저 좀 써볼까요? 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 형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아리 형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대를 소개해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보면 되겠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 야, 그렇게 돼버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가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지 판단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고 하는 긍정명제의 진위를 가르네요. 자, 정리하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긍정명제의 진위를 먼저 판별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것이 참이면 그 반대가 되는 아니다는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이면 부정명제는 거짓.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 오케이? 그거를 C라고 불렀는데 이거 C는 그러니까 참고로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곤란했나봐요. 선생님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철학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 진위 판별을 통해서 문장 간의 관계도를 그려보는 어떤 패턴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6문단까지 가는데 참고로 6문단은 5문단이랑 이어지는 문단일 거야. 미리 가자. 한 명제의 진리값이 다른 명제의 진리값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라고 돼 있어. 아, 그럼 이게 뭐였던 거야? 뭐라고 설명이 좀 길긴 한데 한 명제가 다른 명제에 의해서 진리값이 결정되는 형태를 이 5번 단락에서 얘기했던 것이구나. 그치? 이게 그 중에서 EX1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EX2를 보는 것이겠죠. 오케이? 능동적으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야.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먼저 말해주고 있지. 논리적 함축 관계를 따져보면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선생님 말씀드렸죠. 우리가 풀게 될 수능이나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보다는 지문의 난이도가 분명히 더 있는 편일 거라고요. 오케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지문들의 내용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세계관을 다루고 있었다면 여기쯤 왔으면 이제 슬슬 혼동이 벌어질 거야. 아, 도대체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앞에 있는 까만색은 글자고 하얀색은 저기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벌어질 텐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렇게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이 구조를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완벽하게 선생님처럼 뭐 따로 필기하면서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단의 구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단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를 중심을 놓지 않고 읽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걸 놓치는 순간 글은 읽지,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문제 풀어야겠으니까 초초한 마음으로 글자는 읽어. 하지만 다 읽고 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구조 파악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문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모두 20세 이상입니다. 자, 예문 들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20세 이상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명제는 땡땡의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 이거 말 수 없고 그냥 대학생들은 20세 이상이다. 자, 이 두 개의 함의 관계가 뭔지 알겠죠? 오케이? 학생들이 20세 이상이다. 아니, 다시 한번. 대학생들이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문장의 관계를 따져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니까 당연히 이 녀석에 의해서 이 녀석도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다시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참이라면 뒤에 있는 문장도 자연스럽게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쪽에서 더 넓은 범위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좁은 범위도 참이 된다 이거죠. 함축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축관계에 의해서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함축관계 혹은 다른 명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고 있어야겠습니다. 계속 한편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C, A, B가 있으면 결국에는 얘도 아들이고 얘도 아들이면 둘 다 형제겠지 그치? 또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서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됐어? 이와 같은 논리적 함축관계는 한 명제 혹은 몇 개의 명제들이 참일 때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만 됐죠? 자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죠? 자 이 녀석들의 궁극적인 특징입니다. 한 혹은 여러 명제가 참이라면 나머지 녀석도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치? 함축관계니까요. 그렇지만 주어진 명제들이 참이 아닐 때는 만약에 그 명제들이 참이 아니라면 그럼 참이 아니면 뭐죠? 거짓이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기억나? 그 기출 문제에서 참, 거짓, 그리고 참도 거짓도 아닌 명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그거 기억납니까? 그런 문제도 기억났으면 좋겠고요. 뭐 아무튼 참이 아니라면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못합니다. 판단 불가야. 됐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난점은 이런 데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네요. 됐죠?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 논리학에서 언어가 무엇이고 언어에서 명제라는 구조는 이런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명제는 진리값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 즉 참과 거짓이 판별이 필요 없는 명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분석 명제가 있고 두 번째 합성 명제가 있고 세 번째 한 명제에 의해서 다른 명제가 참여의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글이 흘러가는 것이었구나. 됐지? 그러면서 마지막 7단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냥 읽어볼게. 자 명제는 그래서 논리학에서 판단이나 추론의 기본 단위가 돼.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뭐야?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인 거고 뭐 선택지에 등장할 만한 내용이 되나 보다. 그치? 이러한 명제를 통해 우리는 사실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고 명제의 진위 판정을 통하면 올바른 지식체계를 세울 수 있겠지. 오케이?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인가 어떤 것이 참인 진술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올바른 판단이나 지식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 봐봐 이런 말을 했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거나 혹은 어디 갔어? 지식체계의 확립 오케이?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고 올바른 지식체계를 확립하고 싶다면 뭘 해야 돼? 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 그 명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명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논리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하면서 의의를 설명하며 마무리 지었군요. 됐죠? 질문 다 봤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씩 제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편의상 아까는 선생님이 한 번에 푼다고 했습니다. 그죠? 25번부터 가볼게요. 자 독서의 목적을 고려해서 윗글을 추천하고 싶대.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 글은 어떤 글인가를 한번 따져보자고. 1번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서 틀려먹었지 벌써. 그치? 지금 이 글은 오류의 유형을 밝히는 게 아니라 논리적 올바른 판단의 방법들 그렇지 분석하는 글이었습니다. 땡. 2번 논리학에 대한 학문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정학자의 이론을 다룬 걸. 이게 여기서 특정학자가 나왔어? 안 나왔죠? 땡. 3번 올바른 판단과 지식체계의 바탕을 살펴보기 위해서 야! 딱 나왔잖아. 그냥 여기 있잖아. 그치? 말 그대로 써먹었고요. 명제의 개념과 진입 판단의 방법. 명제란 무엇이고 봐봐. 이 글의 핵심 내용 아니야. 명제란 이런 것이고 진입 판단하는 방법은 요것이 있다 라고 분석하고 있었던 글이었잖아. 그치? 3번이네. 쉽죠? 자 4번 인간만이 지닌 고등 사고 능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글러먹었죠? 인간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뭐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한 말이겠지. 왜냐면
논리학에서 추론이라는 걸 하려면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 글의 중심 화제도 아니고 이것이 맞다고 이 글에서 확인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뭐 좀 사이드 지식이지만 벌들도 일종의 그들의 언어 체계가 있고요. 그지? 고릴라들도 그들의 언어 체계가 있잖아. 언어라는 건 인간의 고유한 것이라는 것은 거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인간 중심적 사고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땡! 5번! 자, 다 필요 없고 논리학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아니죠, 이 글은? 오케이. 자, 그래서 25번 문제. 나름대로 독특한 문제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글의 전체에서 이 의 파트를 잘 뽑아가지고 글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설명상 말하잖아. 지문을 읽을 때 구조가 중요하다.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썼잖아, 그지? 이 구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면 화제 제기하고 명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명제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명제의 종류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의로 마무리 이렇게 했다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렸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 옛날에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는 뭐였다? 통시적으로 되어 있어, 공시적으로 되어 있어, 병렬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이었잖아. 요즘에는 구조를 문다고 했었지. 그걸 기억하자고. 자, 26번 가봅시다.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질문에서 정확하게 근거만 잡을 줄 알면 돼. 1번 자연 언어는 인공 언어보다 풍부한 표현을. 야, 그대로 나왔잖아. 안 나올 리가 없다니까 이렇게 했다면. 두 개의 차이점을 대놓고 말했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문제선 항상 등장한다. 2번 인간의 언어 사용은 인간의 추론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건 1문에서 얘기했었죠. 언어 사용과 추론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했었습니다. 3번 명제는 인간의 추론 자극을 객관적 언어 세계에서 관계로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 명제라는 것은 기본 단위다라고 여기서도 그대로 얘기했고요. 오케이? 너무 그대로라 할 말도 없네요. 4번째 인공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자, 봐봐. 안 나올 리가 없다고 썼잖아, 그지?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는 둘 다 언어예요. 명제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이 문법적 제약을 가진다는 게 특징이었죠. 거꾸로 말하자면 언어로서 자연 언어도 문법적 제약이 있는 거고 인공 언어도 문법적 제약이 있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문법적 제약이 없이라고 문법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말로 바꿨지만, 그지?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설명해놨구나. 정답이 4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또 여기서 문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문제의 출제 요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26번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알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이번엔 난 맞췄어. 이 문제는 그냥 어려워서 문제를 틀렸단 말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답을 뽑아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별개의 언어로 표현된 두 문장이 하나의 사실을 동일하게 진술하면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아까 그 영어랑 한국어로 똑같다라고 했었던 그 문장에서 나왔던 거죠. 이렇게. 자, 나머지 선택지가 너무 지문의 내용과 그대로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봅시다. 27번부터가 핵심이죠. 자,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27번 문제에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ABC라고 했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27번 보기에 나와 있는 ABC를 먼저 뭐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총각은 결혼한 성년 남자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우리는 의도를 다 알고 있지, 그지? 이 세 개를 구분하는 문제일 거야. A라고 하는 건 무슨 명제야? 지금 결혼한 성년 남자라고 하는 그 Q 부분이 PQ 관계에서 Q 부분이 P랑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건 무슨 명제야? 두 명제와의 관계잖아. 일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분석 명제구나. 이걸 뽑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38은 21 더하기 17이래요. 자, 이 상수가 만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지금 필요는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명제냐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런 거는 수식 아닌가요? 그치, 수식이지. 근데 결국엔 이거는 이퀄, 즉 일치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명제야? 분석 명제야.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도 느껴져? 둘 다 분석 명제인데 A는 자연 언어로 만들어진 분석 명제고
B가 바로 그렇지 인공명제로 만들어진 부성명제구나. 인공언어로 만들어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잠깐만, 부정명제인데 이거를 다 판단하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긍정명제로 바꾼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하는 그 명제. 바로 이거 녀석은 그러니까 이건 A. 이거 하필이면 뭐 기호가 다 똑같아. 필이면 기억 니은 이것으로 할 거. 자, C 명제랑 연결되는구나. 그치? 다른 명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 녀석이었구나. 됐죠?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대뜸 선택지로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무척 말해서 말씀드리죠. 독서 지문이 됐든 문학 지문이 됐든 그만 좀 오늘따라 좀 유난히 시끄럽네요. 독서 문제가 됐든 문학 문제가 됐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 보기가 나오면 선택지로 바로 뛰어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낚인다. 그치? 특히 이 언매한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 언매에서 언어 문제, 문법 문제 옛날 이런 패턴이야. 보기를 먼저 정리하고 거기서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답이 나오지만 선택지를 따라서 읽어가면 출제자의 의도에 그대로 낚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 자, A에서 이 총각과 결혼한 남자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거짓이 된다. 두 개념의 관계를 따지는 게 바로 분석명제 아니야. 그지? 오케이. 1번 정답. 맞는 말. 2번. B는 인공언어로 된 분석명제, 언어로 표현된 분석명제이므로 맞죠? 그러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말했지? 참 거짓의 판별은 필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히요. 오케이. 3번. C의 진위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긍정명제의 진위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 오케이. 맞죠? 기억나십니까? 긍정명제의 판별은, 진위 판별은 아니 뭐냐, 긍정명제의 진위를 판별해서 그것이 참일 때 부정명제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명제 간의 관계로 참거짓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어떤 다른 명제 참거짓을 사실 여부를 판단했으니까 그런 얘기 맞습니다. 3번. 오케이. 4번. B는 C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자, 이 문제는 두 개의 개념이 묶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B랑 C를 비교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어? 앞에 거는 자연언어, 뒤쪽은 인공언어. 자연언어와 인공언어, 사실들 관계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인공언어 쪽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B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이건 A, B가 아니라 B, C였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녀석은 자연언어고 요거는 인공언어, 그리고 3번 C 세 번째 갔던 녀석도 자연언어였죠? 결국엔 자연언어와 인공언어의 차이점을 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 가능했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했었지, 그지? 생각보다 많이 중요했지, 그지? 명제라는 것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서 요거 분명히 문제에서 답으로 등장했었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서 관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이것도 전부 다 선택지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모든 녀석들이 다 선택지에 등장했던 개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껴야 돼. 문제를 풀 때 어떤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특성을 정리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붙여놓은 구절이 있으면 집중해야 한다. 출제 요소가 되는 법이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더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것만 잘해주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궁극적인 의도가 실현된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C와 달리 A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참거짓 판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대요. A가 분석명제였지. A는 뭐라고? 참거짓의 판별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과의 부합 여부와 뭐하다? 관계되지 않고라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5번 정답이었구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사실과 부합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문제 해결 끝. 28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서 무슨 설명을 했는지 보는데, 자, A, B, C가 다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마킹만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있었죠? 자, A, B, C, D를 정리하는데 B, not B, 요게 바로 A였고요, 그죠? 그리고 교복, 낙교복이 이걸 바로 B였습니다. 그리고 C가 뭐였냐면 대학생 요즘은, 그렇지? 어디 가니? 이게 C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뭐였냐면 잠깐만,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요게 C였고요. 요게 D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 B, C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 개념과 이번에 새롭게 연결해보라는 얘기인데, 이 틀이 아니라 다른 틀을 준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만 이 예문을 딴 데 가서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응용하는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점 써져 있죠.
자, 일단 읽자. 어떤 두 명제 PQ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이면 다른 명제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왜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 논리학에서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니까. 또 둘 가운데 한 명제가 거짓이면 다른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순 관계라고 부른대요. 28번 문제를 열어서 쓸게요.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자. 모순 관계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 하나가 참이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거짓. 얘가 거짓이면 얘는 무조건 참. 그렇지? 자, 반면 차 있죠? 눈 반짝? 어떤 두 명제 P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는 있는 경우가 있대요. 오케이?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한다? 반대관계라고 부른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반대관계는 그러니까 중간형의 존재를 얘기하는 걸 거야 아마도. 생각해봐. 그 녀석 아니면 그 사람은 현재 살아있거나 죽어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다와 그 사람은 죽어있다라는 녀석 두 개의 명제 사이는 어느 한쪽이 참이면 어느 한쪽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의 상태일 테니까. 그쵸? 근데 문장이 이렇다고 생각해봐. 이 커피는 뜨겁다라는 문장과 명제와 이 커피는 차갑다는 명제가 있어. 잘 생각해보자고. 두 개 다 동시에 참일 수는 있다 없다? 없지. 뜨거우면서 동시에 차가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두 개가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지금 그거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이런 개념을 빨리 좀 깨우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 개념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문법 준비 잘 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우는 개념 중에서 반이어 관계, 상보 반이어, 등급 반이어랑 비슷한 개념이야. 알아두시면 좋아. 상보 반이어는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것, 등급 반이어는 중간항에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뭐 아무튼간에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한편 현이는 진홍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현이는 여자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뭐라고 한다? 아이고, 잠깐만. 이거야. 함축이라고 부른다. C. C가 아니라 디귿이라고 했지. 디귿 함축이라는 녀석도 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려는 이거네. A, B, C, D는 각각 이 기억니은 디귿의 사례 중에서 어떤 쪽에 속하는 건지도 정리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가자. A는 뭐였어요? B가 온다. 지금 그곳에는 B가 오거나 B가 오지 않는다. 그 문제형이었죠, 그죠? 명제 P와 Q가 둘 다 참일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는 참이와 하나는 거짓이니까. 하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잠깐만. 아닌데 이 문장, 이 A라는 녀석은 전형적인 모순 관계지, 그치?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는 또 참이 되는 거야.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모순 관계를 말하는 건데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그게 뭐였죠? 그건 반대 관계였잖아. 잘못 설명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땡, 2번. 자, B의 진리값이 거짓이 되는 이유는 B를 구성하는 명제 PQ가 모순이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교복을 입고 있다. 누구도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 그치?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거짓이 되는 이유를 모순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B는 오히려 반대 관계죠. 그치? 둘 다 참일 수는 없어. 그치? 오케이? 하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것도 그냥 순수하게 A랑 B가 모순이고 반대이고를 그냥 정확하게만 대입시키면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A와 B는 명제 P가 참일 때 명제 Q가 거짓이 되는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자, 생각해보자. 다시 A부터 차분히 가볼게. A의 조건에서 P가 참이면 Q는 거짓이지. 왜? 서로 모순이니까. 맞지? A 판단도 끝났죠? B 나온 거 보자. B는 만약에 P가 참이라면, 즉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녀석이 참이라면 Q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참이 될 수는 없네. 그치? 둘 다 참일 수는 없다고 했었으니까 이되니? 그러면 B도 참 거짓인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치? 3번입니다. 여기 됐죠? 차분하게 지금 이 녀석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판단하면 풀리는 문제였어. 오케이? 자,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갑니다. C와 D는 함축관계에 있으므로. 맞죠? 오케이, 좋아요. C랑 D는 함축관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랑 대학생은 서로 함축관계지, 그지? 근데 C의 진리값이 참일 때 D가 항상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참이라니까. 얘가 참이라면 나머지 한쪽도 참이라는 관계가 논리적 함축관계였잖아. 그치? 땡! 5번. D가 거짓일 경우에는 C가 항상 참이 되는 건 이미 글러먹었죠, 얘도? 오케이? 역순으로 판단하는 건 의미도 없고,
한쪽이 참일 때 나머지 한쪽 참이 되는 게 그의 함의관계, 함축관계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도 해결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29번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나름대로 특이한 문제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잔치품 전체의 어떤 구성 방식, 서술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제화 시켰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보는 수능에서 이런 스타일의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너무 쫄지 마시고요. 즐겁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문제 난이도를 확 높이지 않아요. 알겠죠? 유형이 새로운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고 당혹스러운 거야. 그냥 그뿐이야. 적응 빨리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특히 화작이 더 그렇거든요. 화작이나 또 어떻게 보면 매체 이런 영역을 보면 낯선 문제의 적응력을 항상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잘 챙기고 나의 어떤 답을 믿어. 오케이? 니들 공부 충분히 많이 했잖아. 나의 답을 믿으시라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정작 걱정이 되는 건 그거죠. 우리한테 익숙한 패턴들은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아무튼 29번 가봅시다. 1번 글쓰기는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을 잘 봐야 돼. 자, 기억이 첫 번째 문장이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란다. 그 첫 번째 구절에 있는 1문단에 있는 추론이라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 그럼 이게 바로 화제와 관련된 개념인 것 뻔히 보이시죠? 그쵸? 보통 이러한 형태의 글에서 화제 제기를 서두에 한다. 오케이. 2번 글쓴이는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반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니은을 봤을 때는 대비할 생각을 해야 된대. 니은 문장이 뭐였냐면 실제로도 그러나가 나왔잖아요. 차이점. 우리 지문 읽을 때 선생님이 항상 세모 표시하라는 그거잖아. 그치? 차이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많이 넘겨야 돼. 디귿. 글쓴이는 추상적 내용을 제시한 뒤에 그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의 뒤에는 사례가 나올 거래요. 맞나요? 그 뒤가 그냥 사례에 대한 얘기였죠? 오케이, 좋아요. 쉬워요. 4번 글쓴이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요컨대, 이를 통해 볼 때 이런 식의 말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정리하는, 리을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알고 있잖아. 이거 거의 뭐 중딩 때 배우는 개념 아니야? 그지?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그지? 자, 글쓴이는 중복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기억나십니까? 대용 표현이 뭐였는지 기억은 나나요? 기억은 나? 문법적으로 세운 거지. 지시 표현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용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고로 이 두 가지는 모두 이그저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문들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 문을 열도록 하자. 저쪽으로 갈래? 할 때 이 저 같은 녀석들은 무슨 표현이야? 지시 표현이지. 그 장소를 지시해주는 말이니까. 그럼 대용 표현은 뭔데? 정원아. 대용 표현은 앞에서 했던 말을 받아주기 위해서 다시 등장하는 표현이야. 이래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형쌤은 항상 수업할 때 땀을 흘린다. 이로 인해 그의 러닝은 항상 젖어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이로 인해서 이가 뭔데? 국형쌤은 수업할 때 항상 땀을 흘린다. 라는 문장. 홍초를 하나의 글자로 받아준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말의 대용 표현이 없어지면 진짜 미칩니다. 오케이? 앞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봐봐. 그렇죠라는 말도 못하지.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 대용 표현은 받아주기 말이야. 오케이? 그는 빨간색 구두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달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차림으로는 그는 극장에 갈 수 없다. 그럼 이러한 차림이 뭔데? 파란색 넥타이, 아무튼 그 넥타이 구두 그거잖아. 오케이? 그러한 거. 자, 아무튼 대용 표현이 있는데요. 미음의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대체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미음이 뭐였냐면 이와 같은 논리적 함축 관계는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은 이게 대용 표현이 맞는가? 잠깐만. 일단은 그 대용 표현은 맞겠지, 그치? 근데 미음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찾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용 표현은 앞에서 했던 말을 지금 여기서 받아주는 건데 얘를 그 앞에서 찾아야지 뒤에서 찾으면 어떡해? 앞에서 찾아야지. 그냥 대용 표현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독서 지문 되게 오랜만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지문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한번 점검해볼 만한 할 얘기가 많은 지문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서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잠깐만 또 쉬었다가 뒤쪽에 있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파트 쭉쭉 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숨 좀 돌리고 갑시다.